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방문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셈인데요. 지금 이 시각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 실행한 직후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러시아의 협력을 끌어내는 게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정오 낮 12시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 1시간 이후 오후 1시에 확대 정상회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SBS 원일이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영상 보니까 지금 상황이어서인지 표정이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밝지 않죠. 예. 마음이 무겁죠. 발걸음도 무겁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6차 핵실험했고요. 유엔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하는데 러시아는 지금 아주 공공연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강화하고 또 압박하자는 데서 러시아가 그렇게 협조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들어가는 러시아의 원유 공급선을 좀 차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푸틴의 대답이 그렇게 시원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푸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도착하기 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적 해법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대화로 해결해야지 군사 행동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압박과 제재만 갖고는 해결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또 떠나기 바로 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좀 미국 무기 지금 팔겠다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미국과 일본은 지금 찰떡궁합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북한과 공조를 하고 있고 한국 운전대 잡고 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잡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사면 초가입니다. 좀 되고 있는 일 없죠.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떠나는 표정도 발걸음도 모두 무겁습니다. 지금. 예.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낮 12시부터 단독 정상회담 했는데요. 혹시 영상이 들어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 했는지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Коллеги, позвольте всех вас по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Здравствуйте.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хочу сказать вам за то, что приняли наше приглашение, приехали в Россию. Рад возможности сегодня лично с вами встретиться и обсудить волнующие нас проблемы, связанные с известными событиями вокруг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ракетной программы и, разумеется, поговорить о наших двух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ях, прежде все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характера. 푸틴 대통령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동방경제 포럼의 주빈으로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 거듭 만나고 또 거듭 통화하다 보니 아주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국제 정치 상황이 아주 엄중해졌습니다. 여기서 북한의 도발이 멈추지 않으면 이 통제할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를 희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한 말, 저 말이 아마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북한 상황, 그로 인한 우리 한반도 위기가 아주 엄중한 상황이고 그래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오늘 단독 정상 또 확대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기를 원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푸틴 대통령 이야기는 북한과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문제와 한국과 러시아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하기를 원한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 동방경제 포럼의 원래 초점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경제협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 북한 핵 문제는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차적으로 좀 다루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를 보다 우선적으로 다뤄서 푸틴 대통령이 훨씬 더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또 유엔에서 지금 이루어질 대북 제재에 대해서 협조적인 메시지를 내주기를 원하는데 과연 그런 뜻하는 성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푸틴 대통령의 입장을 낸 데다가 유엔에 있는 러시아 대사도 이 대화로 풀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푸틴 대통령한테 이야기했던 거 전화 통화로 대북에 대해서 원유 수출하는 걸 금지하고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 송출하는 걸 금지해서 북한에 돈이 들어가는 걸 막겠다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을 과연 푸틴 대통령이 받아들일지는 조금 쉽지 않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유 공급은 중국과 직결돼 있고 아마도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파견 이것은 러시아와 직결돼 있고 벌목공들이 많이 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비슷한 생각인 게요. 우리 입장에서는 큰 겁니다. 왜 크냐면은 보통 우리 대통령이 되면은 미일 중러, 최근에 미중일러식으로 단독 정상회담 방문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일본하고 중국은 아직 안 갔어요. 문 대통령이 러시아를 간 것은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러시아 쪽에 대한 배려라고 할까요? 그 위상을 높이 보는 건데 푸틴 대통령의 최근의 발언들, 그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중국에서 했던 발언들이 북한 제재에 대해서는 너무나 심드렁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지금 이게 그 신의주 단둥 지역의 북중 무역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감시가 철저하고 워낙에 들여다 보니까 많이 이제 막히고 있는데 그걸 거꾸로 우회해가지고 러시아가 실리를 챙기고 있는 그 정황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 거기다가 나선 하산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연결되는 그러니까 함경 북도 쪽부터 러시아까지 가는 그쪽 라인에서는 교류가 점점 더 활발해진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요. 그럼 푸틴 대통령은 지금 이 상황을 조금 즐기고 있을 수도 있다. 한반도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나는 건 바라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긴장이 올라가고 이렇게 자기들의 몸값이 동북아 지역에서도 올라가는 것을 즐기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이제 간곡한 설득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비관적입니다. 네, 한러 정상이 회담을 마치고 난 다음에 공동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 공동 발표에서 과연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영재의 뉴스 브리핑이 끝나기 전에 내용이 들어온다면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러시아 관련 소식입니다. 주 러시아 대사로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한 인물 여러분 들으셨죠? 바로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직업 외교관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청와대는 왜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을 주 러시아 대사로 내정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윤근 주 러시아 연방대사관 특명전권 대사 내정자는 정계 입문 전 중국과 러시아 통상 전문 변호사로 활약하였고 국회 내 동북아 관련 연구 모임과 러시아 관련 협력 활동을 주도하는 등 정치권에서 손꼽히는 러시아 전문가입니다. 또 특유의 친화력과 협상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공동 번영을 실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러시아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로 내정된 국회 사무총장의 이력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32회 사법시험학교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입니다. 국회의원 17, 18, 19대 삼성 국회의원 출신이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를 지냈고 지금은 국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일이 논설위원이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러시아와 어떤 인연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인연은 없죠.
한마디로 말해서 인연 없습니다. 우윤근 사무총장은 러시아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삼선 국회의원 출신이고, 광주 출신이고, 살레지오고 출신이에요. 광주 출신이고, 저 호남 출신이고, 삼선 의원이고, 친화력이 있고, 협상력이 있고, 정치인으로서 뛰어난 인격의 소유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제 다 반대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 전문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찾아낸다면 경력 중에 보면 1990년대 후반에 주한 러시아 대사관 법률 고문을 좀 맡았다라는 게 하나 좀 눈에 띄고요. 2006년도에 러시아 상트스부르크에 있는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 학위 받은 정도,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러시아와의 인연의 전부입니다. 러시아와 무슨 협상을 했거나 러시아에 가서 무슨 일을 했던 경력은 전혀 없죠. 결국은 뭐냐면 4강 대사를 외교관 출신들이 아닌 친문 그룹, 믿을 수 있는 이른바 친문 인사들, 캠프 출신에서 역할을 했던 인물들 중에 중량급 인사들을 4강 대사로 하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외교부 입장에서 보면은 외교관 출신들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좀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4강 대사를 러시아 대사까지 해서 이렇게 정치인 출신들 친문 그룹에서 뽑았다는 거는 문재인 정부가 4강 외교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가늠이 가능한 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4강 대사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조윤재. 어떤 분들이 대사로 내정이 됐죠? 주미대사 조윤재 전 비서관이죠. 중대사는 친문 그룹의 좌장이고 실세라고 걸려져 있는 또 좀 국회의원 출신 노영민 전 의원이고요. 주1대사는 이수훈 대사 됐고, 이제 주러 대사까지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됐으면은 이제는 확실하게 외교관 출신들 전부 배제됐고 정치인 출신으로 채워주고 정치인 중에서도 친문 그룹에서 핵심 요직에 있던 다선 의원 출신들이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일 의원께서는 이번 4강 대사 임명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들의 활동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은 것이요. 지금 오늘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대정부 국회 본회의 발언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외교안보팀이 굉장히 불안하다, 약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4강 대사가 모두 외교 경험이 없는 분들이에요. 두 분은 정치인 출신인데, 다선 의원 출신인데 이분들이 국회 외교위원회에서도 활동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다음 한 분은 경남대 교수 출신 주일대사로 가셨고, 조윤재 주미대사 지금 내정된 분은 주영대사는 하셨지만 원래 경제 전문가란 말이죠. 이분들이 과연 북한 핵 개발의 역사를 알고 있느냐? 그와 관련해서 한미가 계속 대응을 해왔는데, 대응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이 핵 개발의 역사와 한미의 대응의 역사를 꿰고 있고, 또 주요 특히 관련 당사국과 관련해서 그런 일을 맡을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전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앵커하고 원일이 위원께서도 워싱턴 특파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예. 워싱턴에서 특파원 생활을 했지만 대사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사는 사실은 정치인 이상으로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또 우리 입장을 국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분들이 과연 네트워킹을 제대로 해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정무적 감각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거를 할 수 있을지 좀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분들로 임명하겠다는 대통령의 그 의지는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청와대와 외교부, 또 이 관련국 대사들, 지금 당사자들이 아주 긴밀하게 결국은 소통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김영삼 정부 이후에 4강 대사, 주요 4개국 대사를 전부 교체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 그 4강 대사가 전부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사들로 채워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주미 대사만 바꾸고 나머지 대사들은 그대로 유임시키고 이랬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요? 문 대통령은 제 생각에는 두 분이 말씀하신 이런 우려 지점을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리스크를 지더라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분들이 직업 외교관 출신처럼 이제 외교적 프로토콜이나 실무에 능할 가능성은 없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청와대에 달린 것이 만약에 문 대통령하고 이 해당국들의 정상들 사이에 긴밀한 소통이 된다면은 그때는 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외교관 출신들보다 대통령 의중을 너무 잘 알고 전달이 되기 때문에 상대국에서도 그걸 잘 받아들여서 무게 있게 일이 진행될 텐데, 그런데 청와대하고 그 상대국 정상 간의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이분들은 직업 외교관보다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약해지겠죠. 그런 이게 양면적인 게 다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면은 뭐 NSC라든지 이런 쪽이 좀 든든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그렇게 역량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도 있죠. 네, 어제 이 자리에 나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외교안보 라인 교체까지 거론할 정도로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 다른 야당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4강 대사 전부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사들로 채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 이야기를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내정 소식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과 제가 직접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러시아하고의 인연은 어떤 인연이시죠? 제가 옛날 변호사 시절에 주한 러시아 대사관의 고문 변호사로부터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서 이런저런 이 공부도 좀 한다고 왔다 갔다 한 적이 있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표적으로 친러 이 정치인으로서 사할린 포럼의 대표랄지 또는 북방 전략 그 포럼의 대표, 또 최근에는 한러 대화 러시아하고 한국과의 그 공식적인 기관이 하나 있는데 한러 대화라고 예. 정치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비외교관 출신이시고, 네, 그런 비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어려운 국면을 타개해 나가는 데는 물론 정치적인 이런 역량, 외교적인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서로 신뢰관계를 쌓고 어려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대통령께 사실대로 직보하고 또 대통령과 소통함으로써 제대로 된 그 실상을 파악하는 데도 큰 장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내정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야당들은 왜 이번 주요 4개국 대사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들로 채운 건 문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일반적으로 4강 대사를 보내봤을 때 외교 전문가들보다는 외교에는 좀 문외한인 분들이 돼서 조금 저희들로 봐서는 이것도 코드 인사가 아닌가, 보훈 인사라는 주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코드 인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코드 인사로 이루어진 집단은 집단 사고의 늪에 빠져 교조주의적 정당성의 함정에서 헤어나기 어렵고 결국 실패의 나락으로 빠질 것임을 경고합니다. 정말로 유능하고 일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적재적소 그 자리에 가야 하는데, 이 정부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코드를 너무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국익의 첨예한 대결 현장인 외교관도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보내지 전문가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인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4개국 대사 내정자들 나중에 대사가 된 다음에 성과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지금 정기국회 일정 참여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찾아가서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영빈관에 입장한 후에 비서실로부터의 말씀은 대통령 면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서실장도 나오기 어렵다는 최후 통첩성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영빈관에서 퇴장했습니다. 그동안에 보여주신 소통의 모습을 바로 청와대에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선장은 증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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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을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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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도 임종석 비서실장도 만나지 못하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만나주지 않은 거죠? 만날 수가 없잖아요. 약속된 어떤 만남도 아닌 것이고 지금 정상회담 앞두고 지금 저렇게 버스 타고 무작정 가가지고 나오는다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청와대 앞에 가서 저런 쇼잉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의 저런 쇼잉과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의 쇼잉은 좀 근본적인 차이는 좀 있어 보이네요. 저 장소가 지금 그 구호 외쳤던 장소가 분수대 앞이거든요. 저기는 지금 옛날에는 그래도 국회의원 정도는 돼야지 갈 수 있는 이제 위치였지만 지금은 관광 코스예요.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거든요. 저희 가보면은 실제로 저 중국 관광객들 앞에서 사진 찍는 데입니다, 저기서. 자, 지금 버스 타고 지금 80명씩 몰려가서 대통령 나와라, 비서실장 나와라 지금 하는 그 사안 자체가 지금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지금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처리 문제를 공영방송 문제에 대한 지금 그 이슈를 가지고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이슈도 적절치 않고 저런 방식도 적절치 않고 지금 아무리 야당이 됐다고 그래도 저런 모습 보여주는 것 자체가 왜 저런 쇼잉을 하는지는 이해는 갑니다만은 야당의 전략적 선택이 국민들한테 과연 저게 먹힐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 동의할 수도 없고 저런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참여 거부하면서 처음에는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명분으로 내세웠다가 슬며시 북한 6차 핵실험이 나니까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문제 있다. 이것도 같이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국민의 비판을 또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에는 안 들어가고 안보의총을 열고 오늘은 장애투쟁 안 하는 겁니까? 네, 장애투쟁은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국회 안에서 본회의장 맞은편에 예결위 회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안보의총을 연 다음에 오늘 오후에 김포에 있는 해병대에 아마 찾아간 모양이에요. 군부대에 찾아가서 안보 행보를 하겠다는 건데요. 참 자유한국당 의원들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미 북한이 9월 9일 전후로 해서 도발할 거라는 거는 많은 언론도 이야기를 했고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요.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가지고 장애투쟁을 하겠다고 바로 가버렸는데 특히 원외에 있는 홍준표 대표가 이 드라이브를 걸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도부들끼리 특히 원내를 맡고 있는 정우택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하고 깊은 상의도 없이 먼저 SNS를 통해서 그 입장을 밝히고 확 지금 강경으로 몰고 갔는데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국민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보 행보도 하겠다 이런 건데요. 지금 어떤 명분을 찾아서 국회로 복귀할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 김장겸 MBC 사장은 이 정상적인 법 절차에 응하겠다고 해서 어제 사실 출두를 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제가 보기에는 이 기소 의견을 달아서 검찰로 이 문제를 넘길 텐데 그러면 MBC 사장 기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장애투쟁을 하겠다 뭐 이럴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가 끝나면 시작이 되고 북한은 앞으로 계속 도발할 수 있는데 그리고 각종 지금 예산이나 법안을 다뤄야 하는 이 정국회를 내팽개치고 지금 장애투쟁을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 지금도 여론이 따가운데 앞으로도 그 장애투쟁을 계속한다면 민심은 더욱 냉랭해질 텐데 어떤 명분을 갖고 복귀할지 참 답답합니다. 저분들 우리들이 판단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 장내로 들어와서 국회를 팽개치지 않고 이 안보 문제 따지고 또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거 비판하고 따지겠다 해서 지금 180도 선회에서 빨리 들어오는 게 그나마 국민의 비판을 덜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보면 예. 제가 옳다 그러다고 생각하는 걸 떠나가지고 전략 전술 면에서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자유한국당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냅다 바로 대검
뭐 고용노동부 방통위 청와대까지 갔거든요. 그 다음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단식하는 거 외에는요. 그리고 이게 옳으냐 그러냐에 떠나가지고 원내 제2당 이 정도로 했으면 긴장감이 높아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전국의 긴장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슈가 이제 맞냐 안 맞냐를 보자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한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지지율이 여기는 한 30% 정도는 되는 사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지지율이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 MBC 이 사태라는 게 과연 그 정도의 보수 진영 전체에서의 대표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의문스럽거든요. 이게 사안이 낮은 사안이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힘을 다 실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뭐 2보, 3보로 나갈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예. 자유한국당이 오늘 장외투쟁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가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 있는 동안은 어쨌든 성과를 거두도록 안에서 다른 목소리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명분 내세웠는데 고민이 지금 이상일 의원도 얘기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에 또 유엔 가는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까지 또 계속 만약에 장외투쟁한다 그러면 그때는 또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고민이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좀 국내를 비우는 동안에는 장외투쟁하지 않고 국회 일정만 보이콧하겠다라는 내용인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기 지금 왜 도대체 장외투쟁이라고 했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저런 이유 때문에 장외투쟁을 하는구나라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 80명이 왜 청와대 앞에 몰려갔느냐, 왜 대검청사에 가서 아예 그냥 자리를 깔고 앉아버렸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묻는단 말이죠. 아, 그게 저 MBC가 지금 파업을 하는데 MBC 사장을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이런 그 법적인 조치가 지금 정권 차원에서 찍어내기라고 지금 규정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국민들이 많은 이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MBC 사태는 방송계, 언론계에서는 뜨거운 이슈고 오랫동안 누적된 일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처리가 되고 해결이 돼야 되는 거지만 정치권이 개입해서 야당이 개입해서 구하고 말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청와대 앞에 몰려가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 저게 정치권에서까지 저렇게 해야 할 일인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언론계 내에서의 온도와 국민들이 느끼는 온도의 격차가 지금 너무 큰 겁니다. 이런 격차가 큰 거를 정치권에서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출국하고 나면 장외투쟁만큼은 자제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묘수를 내놨는데 그 역시도 전술 전략적으로 도움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예전에는 야당의 장외투쟁이 많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일정 참여 거부하고 장외투쟁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그다음 전략과 일정을 잡아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세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